자,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횟수로는 지금 7일차 7번째 수업이고요. 오늘도 뭐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양이 적긴 할 거예요. 원래 여기 지금 우리 최태성 선생님 교재에는 하나로 판서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조금 늘리긴 했어요. 그래서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는 후기라고 하는데 중기까지 포함시켰어요. 왜? 우리가 이 살인정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들이 나눠져서 분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도 좀 추가를 해가지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중기 후기로 했다.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나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어제보다는 양이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다고 해서 건너뛰면 안 되겠죠? 그만큼 복습도 필요하고 많이 보셔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 판서도 올라와 있는 것만큼 나 오늘 퇴근하면서 바로 또 올립니다. 업로드 하는데 한 15분 20분씩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선생님이 올리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바로 복습하실 친구들은 아마 집에 도착해 있으면 하나씩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이제 복습을 좀 하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10월 18일날 시험이고, 아까 안내했지만 우리 내일 여러분들 10시에 전복 여러분들 신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잘 신청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기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한번 신청해서 응시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떨어져도 돼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올해 이번 시험이 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이죠. 그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생각하고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다만 이번에 시험 합격하면 바로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10월 18일 합격하잖아요. 1급을 가지게 되잖아요. 최하 2급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당분간 한국사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자격증 취득이 지금 목적이니까요. 아시겠죠? 서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사가 1학년에서 수업으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주쯤 하면 또 우리 시험 범위 내용도 관련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신에도 준비가 된다는 거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예요. 이제 정치사죠. 우리가 조선 전기 부분 생각하면 조선 전기에 여러 중요 왕들의 업적들 쭉 정리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한 과정에서 중앙제도니 지방제도니 관리등용제도, 그 다음에 군사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확인을 함으로써 조선 전기의 정치 부분, 그리고 사림이 화를 잇는 사화죠. 4가지 사화가 있었습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해가지고 각각의 배경과 관련된 부분 집중하라고 했죠. 그 사이에 중종반정이 있고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조선 전기에다 정리를 했고요. 그 이유입니다. 자, 결국 훈구파가 살인파를 4번이나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사림이 권력을 다 차지하는 살인정권이 수립이 돼요. 우리 저번 시간 다시 복습하죠. 자, 바로 서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향촌의 약속. 그렇지, 향약. 이 2가지가 사림의 지방에서의 기반입니다. 쫓아내고 죽여도 이들이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중기 특기자 선조 시기가 거의 오면 훈구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살인파가 권력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이 모든 걸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정치 세력들은 또 분열하기 마련입니다. 이 살인 정권이 결국에는 사림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죠.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해되실 겁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당시 김효원의 집이 한양의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신의겸이 한양의 서쪽에 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대표해서 동인은 김효원을, 서인은 신의겸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인, 서인 이렇게 이름이 붙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조전랑직,
그러니까 몇 번씩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2조 전랑은 우리 2호의 병영공 그 6조의 2조에 어떻게 높은 직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높은 직책은 아닌데 하는 일이 높습니다. 하는 일이 거의 재상급입니다. 관리들을 추천하거든요. 특히 어디에 추천하냐면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우리가 권력 동점을 견지할 수 있는 그 3사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김효원 입장에서도 심의겸 입장에서도 자기 편이 2조 전랑직을 가져야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조 전랑직을 가지기 위해 서로 싸우기도 했고, 또 선생님 여기다가 척신정치라고 해놨어요. 척신, 외가 친척, 왕의 외가 친척들이에요. 왕비족들. 그 왕비족들이, 즉 왕비족도 가족이죠. 조선은요, 왕의 가족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왜? 왕의 가족들, 예를 들면 왕의 동생, 왕의 형은 거의 없지만 왕의 동생들이나 이런 가족들, 친척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요, 그게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왕의 가족들은 정치에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가족들, 척신, 외가 친척 등 이런 왕의 가족들이 정치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심의겸이에요. 근데 이 심의겸의 딸내미가 왕비입니다. 왕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왕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심의겸 정치에 참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심의겸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정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척신 정치 인정해야 된다. 심의겸. 김효원 안 된다. 그럼 우리 정치가 썩기 마련이다. 그게 김효원. 그래서 2조 전랑직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척신정치, 왕의 가족들이 정치에 참여하냐 안 하냐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여기다 선생님이 좀 써놨어요. 우리 본 수업 때는 사실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우리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동인과 서인이요, 서로 싸우는데요,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서인이 동인을 공격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정열입 모반 사건입니다. 정열입 모반 사건. 이 정열입은요, 원래 서인이었는데 나중에 동인으로 갈아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열입이 모반,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라고 이 서인들이 이 정열입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결국 정열입 죽게 되거든요.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열입이 모반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정열입이 동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인들이 타격을 많이 입겠죠. 그래서 서인이 동인을 공격한 대표적인 사건이 정열입 모반 사건. 여러분 혹시 우리 전주 길 보면 정열입로라고 있어요. 정열입이 전주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열입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도로에 간판 보시면 한번 정열입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 한번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인이 서인을 공격한 사건은요, 바로 우리가 보통 건저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길게 풀면은 정철의 세자책봉 제기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정철이라는 인물이 서인이거든요. 근데 정철이요, 당시에 선조한테 빨리 지금 세자책봉 하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빨리 세자책봉 하세요. 다음 왕을 빨리 결정해 주세요. 라고 보채는데, 그걸 동인이 뭐라고 해석하냐? 이거 지금 왜 왕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자책봉은 왕의 고유 권한인데 왜 정철이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동인이 서인을 공격한, 서인들이 타격을 입거든요. 그게 바로 정철의 세자책봉 제기 문제, 바로 건저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설명 길게 했지만 서인이 동인을 공격한 사건, 정열입 모반 사건. 동인이 서인을 공격한 사건, 정철의 세자책봉 제기 문제, 바로 건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저의 사건. 오케이?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2조 전랑직과 척신정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립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요, 사실 이 정철의 세자책봉 제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동인이 서인을 공격했죠. 그래서 서인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때 서인을 완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북인. 아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은 온건한 친구들이 남인입니다. 그래서 서인을 공격했을 때 되게 강경했던 애들이 북인.
그리고 온건했던 친구들이 남인이에요. 그래서 이 동인은 결국 이후에 북인과 남인으로 구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부분 없죠, 여러분들? 네. 어려운 부분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광해군, 자 전쟁이 끝났어요.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있던 시기는 선조죠. 결국에는 광해군이 임진왜란의 영웅으로서 세자 책봉을 받게 됐고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고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북인이라고 써놨어. 저번에 한번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선조는 일단 도망가죠. 그래서 한양을 버리고 저기자 명나라 인근 의주까지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데 왕이 도망가는데 대신 광해군이 세자로서 분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 분조라고 하는 정부를 이끌면서 임진왜란 때 계속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근데 그 광해군을 따랐던 세력이 북인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세력들이,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웠던 세력들이.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이 왕이 됐습니다. 북인을 당연히 활용하겠죠. 자기랑 전쟁에서 같이 싸웠던 적극적인 세력이었으니까 당연히 북인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광해군 시기는 북인 정권이에요. 북인이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당연히 중리외교 정책했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제 강홍립 투항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약조 해가지고 당시 일본도 정권이 바뀌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너지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막부, 에도 막부를 만들게 되면서 다시 조선과 교류를 시작하는 기후약조. 이것 때문에 조선통신사가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중리외교로도 하고 후금과 명 사이에 일본과의 교류도 재개하는 그런 기후약조까지 하게 되는데 또 여기다가 대동법도 이해되시죠? 박납의 폐단, 우리 특산물 대신 내는 이 박납, 중간업자가 여기서 가운데서 많이 해먹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동법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추가되는 거죠. 회퇴변척, 폐모살제. 선생님이 이거 요약해서 쓴 건데요, 한문으로. 회퇴변척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인조반정으로 쫓겨나죠. 광해군이 쫓겨난 이유,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 명분이 뭐냐면요, 의리도 없고 폐륜도 저지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명분으로 쫓아냈는데, 회퇴변척이 뭐냐면요, 당시 이언적이란 인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퇴계 이황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언적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이 있는데 이들의 제사, 우리가 문묘라고 하거든요. 이들 제사 지내는 거 그만두고 북인의 그 당시 우두머리격이었던 사람인 어떻게 보면 북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조식이란 인물의 문묘, 즉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언적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이죠. 이황 선생을 문묘 종사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들 이제 하지 말고 북인의 당시에 어떻게 보면 북인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고 상징성이 있었던 조식 선생을 제사를 지내고 문묘 종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회퇴변척이에요. 그 다음에 폐모살제, 임목대비, 친엄마는 아니지만 성리학적으로 엄마죠.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한 폐모, 엄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죽였다. 죽일 살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륜을 저질렀다는 여러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 서인들이 중심이 돼서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왕의 이름이 없죠. 연산군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2명, 딱 광해군과 연산군은 도중에 쫓겨났기 때문에 왕호가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인조. 여기는 좀 짧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의리 지키려고 친명배금하다가 결국엔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그 후금이 결국엔 청으로 발전하고 홍타이지가 직접 쳐들어오는 병자호란, 남한산성에서 결국 갇혀있다가 군신관계 맺고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으로 항복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어려움 크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딱 이거 2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은 나실 거예요. 현종과 숙종이 어찌됐건 분당정치라는 건요, 비판적으로 뭐 싸운다고 해서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쪽에서 독점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동인과 서인, 나중에 북인, 남이 나눠지긴 되는데
이들이 어찌됐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고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독점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나름은 정치할 수 있게끔 된 거야. 그런데 이런 붕당 정치가 변질된 사건들, 여기 써있죠. 예속 논쟁과 환국입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그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예속 논쟁. 자, 예속 논쟁. 상복 몇 년 임야 가지고 싸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당시 성리학 국가에서는 예의범절, 특히나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규정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있었는데 당시 이러한 상복을 몇 년 임야 가지고 2번 싸웁니다. 특히 누구랑 누구? 서인과 남인이 싸운 거예요. 북인은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북인도 같이 몰락했고요.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시대였는데 예속 논쟁으로 둘이 싸웁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조대비라고 되는데 이거 하랍이 조자예요. 그래서 이 현종 시기에 현종의 아버지가 효종이거든요. 근데 효종의 아버지가 인조야. 인조의 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종의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살아있었어. 근데 어찌됐건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죽었잖아. 그래서 이 조대비라고도 하고 당시 자의대비라고도 합니다. 이 자의대비,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가지고 첫 번째 기해송은 효종이 죽었을 때,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 즉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두 번째 갑인예송은요, 이제 효종의 비가 죽었어. 그러니까 또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가지고 남인 서인이 싸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런 걸로 왜 싸워 하겠지만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서인 처음에 기해예송 때요. 서인은 뭐라 그러냐? 효종,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현종의 아버지자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은 원래 첫째 아들 아닙니다. 인조의 첫째 아들은 소현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현세자가 어때? 일찍 죽죠? 그래서 둘째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에서 정통성을 중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서인은 아무리 왕이어도 둘째 아들 아니냐? 그럼 상복 1년만 입는 거다. 그런데 남인은 아니다. 둘째 아들이건 간에 일단 왕이 됐으면 그 정통성이 있는 거다. 3년 입어야 된다. 그래서 1년설과 기년설이라고도 합니다. 3년설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 서인이 이깁니다. 1년설이 이겨요. 그래서 이때 서인이 남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해. 그러다가 효종의 비가 죽었네. 갑인년에. 그래서 갑인예송이 있는데 이때 서인은 또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9개월 입자. 남인은 아니다.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거다. 1년 입자. 누가 이겼어? 남인의 1년 이깁니다. 잠시만요. 아우, 살에 들렸어요. 자, 다시. 그래서 결국에는 기해예송이랑 갑인예송,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복을 몇 년 임야 가지고 싸웠지만 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결국 서로 균형을 가지고 서로 견제할 수 있었던 이 붕당 정치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갑인예송에는 누가 이겼다? 남인이 이겼죠. 그걸 바로 숙종시기의 환국과 연결시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때 환국, 3번의 환국이 있었는데 환국이 뭐냐면 정치판이 한 방에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전까지 서인 정권이었어. 그래서 내가 서인이야 내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어. 딱 문 열고 딱 출근했더니 갑자기 서인은 하나도 없고 남인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했더니 서인들 다 제거하고 남인 정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으로 하루아침에 정치판을 싹 세력을 바꿔버린 걸 3번이나 한 게 바로 숙종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경신왕국. 자, 지금 갑인예송 이후부터 남인이 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럼 서인이 다시 공격해야겠죠. 그때 어떠한 구실을 만들게 되냐면요.
유악 사건. 이거 참고로만 이해하시면 돼. 유악 사건. 이게 뭐냐면 당시 남인의 우두머리, 남인의 영수 허적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허적. 근데 허적이요. 여러분 그날 허적에 가족 행사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숙종이 신하한테 저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허적 지금 가족 행사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우리 보통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햇빛이나 비 안 맞게 천막 치잖아요. 거기가 코팅처럼 돼 있죠. 비 안 들게. 그게 당시에는 기름칠해가지고 코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숙종이 허적이 아주 그래도 훌륭한 신하니까 가족 행사하는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 왕의 천막을 빌려줄 테니까 허적 쓰게끔 자 전달해줘 라고 했더니 왕한테 말도 안 하고 미리 가져간 거야. 왕 입장에서는 좀 존심상하죠. 요즘 말로. 그게 바로 유악 사건이에요. 허적이 왕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왕의 천막을 가져간 사건. 그게 바로 유악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숙종이 남인들을 쳐내고 다시 서인들을 기용해가지고 정치판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바로 경신왕국입니다. 오케이? 네. 경신왕국으로 권력을 서인이 다시 차지했죠. 그러니까 남인이 다시 이갈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다시 한번 기사황국을 일으키는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혹시나 TV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지 몰라요. 장희빈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남인 편입니다. 장희빈이 남인과 함께 다시 서인을 몰아내고 당시 왕이었던 인현왕으로 폐비시켜버렸어. 폐비. 장희빈이 남인과 함께 기존의 왕후였던 인현왕으로 폐위시켜버린 사건이 바로 기사황국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인도 쳐내버리고 남인이 다시 권력을 차지할 이 사건이 바로 기사황국이고요. 이때 바로 아까 남인의 우두머리자 영수 허적이 이때 제거당하거든요. 경신왕국 때. 기사황국 때는 이 서인의 영수이자 우두머리인 송시열이 이때 제거당합니다. 송시열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간에 인정을 못하고 서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사황국은 장희빈, 위드 장희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인이 장희빈과 함께 인현왕후를 폐비시키면서 서인까지 쫓아내면서 권력을 차지한 사건이 기사황국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갑술왕국. 다시 인현왕후가 서인과 함께 남인과 장희빈을 공격해가지고 쫓아낸 게 바로 뭐다? 갑술왕국이에요. 그래서 인현왕후는 다시 복위 됩니다. 왕후가 다시 되는 거예요.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와가지고 남인 쫓아내버리고 인현왕후와 서인이 권력을 차지한 사건이 바로 뭐다? 갑술왕국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네. 자, 경신왕국 서인이 이기고 대표적인 예시 유악 사건 허적과 관련된 겁니다. 기사황국 남인이 다시 이겼죠? 장희빈과 함께 했고 인현왕후를 폐비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갑술왕국 다시 인현왕후가 폐비된 인현왕후가 서인과 손을 잡고 장희빈과 남인을 제거한 사건이 바로 갑술왕국이에요. 그러면 정치판이 계속 바뀌었죠 지금. 서인이 이겼다가 남인이 이겼다가 서인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기죠. 그럼 서인이 딱 권력 다 차지하면 되는데 서인이 또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져? 노론과 소론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갑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눠져서 서로 대립하고 이제는 붕당 정치가 아니에요. 서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예성논쟁과 황국으로 결국 어때?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썩어버렸죠? 네. 썩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그때 등장하는 기가 탕평정책이야. 탕평정책.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책. 우리 좀 이따 배울 거야. 다음 시간 바로 배울 거야.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책입니다. 이들이 신하들이 서로 싸우고 붕당 정치가 변질되니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균형을 딱 맞춰주는 것. 이게 탕평정치라는 거예요. 붕당 정치가 유지가 되다가 예성논쟁과 황국으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니 결국 영조와 정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정치를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좀 더 추가해야 될 거. 숙종 시기에는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설치하는데요. 자, 이건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백두산 정개비가 뭐냐? 아, 이거 아닌데? 자, 여러분들 이 백두산 인근에 백두산 정개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요, 당시 조선이랑 조선 후기 숙종 시기에 청이랑 국경선이 좀 애매했어요. 국경선이 애매하다 보니까 조선과 청이 만나가지고 우리 국경선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써놓은 게 백두산 정개비예요.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독도 문제 플러스 이런 간도 문제가 나올 때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합니다. 자, 백두산 정개비가 백두산 인근에 있어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을 정한 거고 숙종 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백두산 정개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청과 조선이 국경선 분쟁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거냐면요, 당시 백두산 정개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과 청의 국경선은 압록강에서 토문강까지다 라고 써있어요. 근데 우리가 압록강은 다 이해가 돼. 토문강이 어디냐는 거야. 토문강이 어디냐는 거야. 청나라는 여기 옆에 있는 두만강 있죠. 여러분들 우리 북한과 중국 경계선이 두만강 있잖아요. 또 러시아랑 경계선인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라고 청나라는 주장을 하고요. 아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숭화강이라는 여기 강이 있거든요. 이 숭화강이라는 강이 과거에 토문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이 숭화강이 토문강인 거다 라고 해서 당시 여러분들 이 만주 지역 아래 지역에 있는 이 간도 지역 있죠. 우리 나중에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간도 지역 있죠. 이 간도 지역의 소유권과 관련돼서 우리 간도 지역이 청나라와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국경선 분쟁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정개비가 나오면 숙종으로 가고 이후에 이 백두산 정개비에 대한 해석 때문에 간도가 좀 애매한 땅이 돼버렸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르죠. 청나라는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조선은 토문강은 숭화강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은 못 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써 있어요. 이거 한번 보셔야죠. 이렇게 애매한 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 즉 중국과 조선이 이 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봐봐요. 1909년에 일본이 간도 협약을 통해서 중국한테 넘겨버립니다. 대신 뭐 철도 부설권이랑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 간도 협약을 통해서 일본이 간도를 넘겨버렸다까지 연결시킵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위인전 초등학교 때 보면은 안용복 선생 많이 배우죠? 이 사람 관복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일본 가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일본도 그걸 인정했고요. 이때도 숙종시기입니다. 숙종시기. 그 다음에 또 독도와 관련된 문제 여기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배웠던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복했다라는 여러분들 업적이 있죠. 그 우산국 옆에, 우산국이 울릉도잖아. 그 옆에 우산국 정복한 걸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시작점이 지증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여기서 확실히 정리합시다. 나중에 대한제국,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꾸죠. 그리고 영토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하거든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간도와 관련된 문제, 백두산 정개비와 간도 협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독도와 관련된 문제, 지증왕,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거기다가 안용복의 우리 이렇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하고 온 사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정치는요, 크게 보면 분단 정치가 유지가 되다가 예성 논쟁이나 황국으로 결국에는 분단 정치가 변질이 돼버렸다라는 거에다가 양념으로 백두산 정개비랑 독도 한번 본 겁니다. 간도와 독도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탕평책과 관련된 영조와 정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